저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이 되었고 젊은 시절에는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하루 종일 분주하게 아이들과 씨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 앞에는 정막만이 남아있네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저는 세상이 반으로 쪼개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도 커 보였고 어느 한쪽이 뚝 잘려나간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조금씩 갈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커피를 내리고 저는 된장국을 끓이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함께 있던 시절에는 발걸음, 소리와 제잘거림이 뒤섞여 집이 금세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오면 그 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들이우지만 그 빛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엔 혼자만의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보고 싶은 방송을 보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라는 게 사실은 또 다른 이름의 고륙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건네도 대답이 없고 밥상을 차려도 함께 젓가락을 드는 사람이 없으니 모든 게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을 켭니다. 말소리가 그나마 집안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뉴스가 흘러나오고 드라마 속 사람들이 웃고 울고 다투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외로움이 가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득 채널을 끄면 고요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이 고요가 평온이라면 좋을 텐데 제게는 늘 불안과 쓸쓸함이 함께 묻어납니다. 친구들이 가끔 전화를 합니다. 영희야, 같이 경로당회로 가자. 하지만 저는 매번 대답을 피합니다. 경로당에 가면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더 늙었다는 사실이 절실히 느껴질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틀어박혀 있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밤이 되면 집은 더 조용해집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가끔은 그런 소리들이 낯설게 느껴져 오히려 더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었다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일들이 혼자일 때는 자꾸 마음을 흔듭니다.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다는 거려. 가끔은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걸까? 아니면 이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걸까? 그럴 때마다 마음은 복잡해지고 눈가가 저리 태웁니다. 세월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그 세월 앞에 서니 두려움이 더 큽니다. 아마도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나이 듦 자체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곧 제 삶에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고요한 나날이 오래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든다는 겁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 바닥을 비췄습니다. 빗속에서 작은 먼지들이 둥둥 떠다니는 걸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제 인생도 저 먼지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다니긴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삶 말이지요. 식탁 위에는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 한 공기와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침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 놓곤 했지만 요즘은 그럴 힘도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에 반찬이 많아봤자 설거지만 늘어날 뿐이니까요. 숟가락을 들어 밥을 몇 번 씹다가 문득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는 아침마다 된장국 냄새가 집 안에 퍼졌고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 부지런히 움직이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밥 투정하는 목소리, 웃음소리, 다툼까지도 집 안을 채우던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던 건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때는 귀찮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사실 행복했던 겁니다. 지금은 고요합니다. 너무 고요해서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들립니다. 그 소리가 괜히 제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지요. 이제는 혼자구나. 저 모르게 내뱉은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밥을 마치고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을 켰지만 뉴스도 드라마도
홈쇼핑도 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사람 목소리에 기대어 있다가도 결국 전원을 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무겁고 길게 내려앉는 침묵이 방 안을 메웁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동네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스치듯 들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이 저릿했습니다. 내 아이들도 저렇게 뛰어놀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커서 내 곁을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집 안은 넓지만 그 넓음이 더 외로움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작은 방 문을 열어보면 아직도 딸 수진이가 입던 교복이 옷장에 걸려 있습니다. 오래된 교복을 만지다 보면 그때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나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착각은 오히려 오늘을 더 힘겹게 만들기에 저는 서둘러 문을 닫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점점 두려워집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지면 어쩌나, 길 가다가 쓰러지면 누가 도와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라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렵기도 합니다. 나이 든 제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게 싫고 괜히 동정 어린 눈길을 마주칠까봐 피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고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한 겁니다. 다음날 아침 주방에 들어섰더니 냄비가 까맣게 타 있더군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만약 꿀이라도 났더라면 아랫집까지 피해를 줬을 텐데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지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한 통의 전화로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제 딸이지요. 저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다정했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응. 그냥 간단히.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니, 집에 있었어. 짧은 대화였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딸의 다정한 말투 속에서 이상하게도 감시받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밥 챙겨 드세요. 엄마, 밖에도 나가셔야죠. 하는 말이 사실은 엄마, 이제 혼자 생활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딸이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엄마, 건강이 걱정돼요. 다음 주에 병원 같이 가실래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단어만 크게 맴돌았습니다. 병원. 며칠 전 딸과 사위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 요양병원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나를 거기로 보내려는 게 아닐까요? 저는 서둘러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래, 알았어. 끊자. 딸은 잠시 멈칫하다가 엄마, 사랑해요로 말했지만 제 귀에는 그 말조차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이제 엄마를 다른 곳에 맡겨야 할지도 몰라요라는 속뜻 말입니다. 그날 밤 불을 꺼놓고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집 안가득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나를 병원에 보내려는 걸까? 나는 이제 짐이 된 걸까?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만약 요양병원에 가게 된다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아끼던 가구들, 남편과 함께 골랐던 소품들, 그 모두가 버려지는 걸까요? 아니면 딸이 가져가서 다른 집 구석에 처박아 둘까요? 무엇보다 두려운 건 그곳에 가면 내가 환자가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밥도 먹고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 환자 취급을 받는다는 게 끔찍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반박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냄비 태운 게 벌써 두 번째잖아.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저는 종종 지난 세월을 떠올립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아침이면 출근 준비에 바쁘고 교실에서는 아이들과 씨름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과 아이들 챙기느라 하루가 훌쩍 갔습니다. 그때는 지쳐서 쓰러지듯 잠들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느립니다. 시계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하루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혼자만의 생각에 파묻히곤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아이들이 곁에 있었다면 나는 덜 쓸쓸했을까? 그럴 때마다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저는 점점 과거 속에만 머무르는 늙은이가 되어가는 걸까요? 가끔은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대화 소리가 저를 더욱 쓸쓸하게 만듭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이 울음소리, 웃음소리, 부부싸움 소리까지 그 모든 게 제겐 부러움이자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현관문에 귀를 대고 한참 동안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그 소리들에 섞여 제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 나가지는 못합니다. 나가서 그들에게 말을 걸 용기도, 함께 웃을 용기도 이제는 제겐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며칠째 저는 점점 불안 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으면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먼저입니다. 혹시 또 병원 얘기를 꺼낼까봐,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닐까봐.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주름진 이마, 깊게 패인 눈가, 늘어진 볼살. 예전엔 아이들이 엄마는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농담처럼만 들립니다. 스스로도 제 늙은 얼굴을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나날 같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도가 점점 크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순간에 저는 귀를 의심하게 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몸이 무겁게 느껴져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들여다보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두고 가만히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관 밖에서 딸 수진이와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열쇠로 문을 열기 전에 잠시 현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이제 한계인 것 같아. 그러게 나도 걱정돼. 지난번에 가스불도 안 끄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들 키우고 일하느라 정신없는데 엄마까지 계속 이렇게 두면 큰일 나겠어. 저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발걸음을 조심스레 거실 쪽으로 옮기며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병원 얘기 슬슬 꺼내야 할 것 같아. 응, 요양병원이라도 알아봐야지. 그냥 두면 위험해.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요양병원. 손에서 책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다행히 그 흐리는 문 밖까지 닿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요동치는 걸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며 딸과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방금 그 대화는 뭐였지?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정말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려는 걸까? 딸은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고 사위는 싱크대 쪽을 정리했습니다. 둘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저는 도무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밥은 잘 챙겨 드세요? 수진이의 물음에 저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만약 솔직히 잘 못 챙긴다라고 말하면 그게 곧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럼 잘 먹고 있어. 내가 뭐 대충 해서라도 챙겨 먹지. 억지로 태어난 척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린 건 저도 느꼈습니다. 사위는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요즘 병원도 잘 돼 있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 말이 제게는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말투였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혼자 지내기 어려우니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들었던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양병원이라도 알아봐야지. 그냥 두면 위험해.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자꾸만 요양병원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긴 복도, 하얀 벽, 환자복을 입은 노인들, 그리고 그 안에 갇힌 듯 앉아있는 제 모습.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다고. 가스불 끄는 것도 잊어버리면서. 그게 괜찮은 거야?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저는 마치 누군가 제 옆에서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딸과 사위가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혹시 또 병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혹시 맘 모르게 이미 서류라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심지어 손자들 웃음소리마저 의심스러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저도 덩달아 웃었을 텐데 이제는 그 웃음소리가 마치 곧 할머니는 집에 안 계실 거야라는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늘어진 볼살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내가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 걸까? 나는 아직도 걸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내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냄비, 혼자서 넘어져 허둥대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딸의 말과 사위의 걱정을 정당화하는 증거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딸의 전화를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움과 불안이 뒤섞여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제 삶은 이미 제 손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어야 하는데 제게는 그 빛조차 낯설고 버거웠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데 허려 쑤셔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스스로에게 민망해서 잠시 주저앉은 채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고 손바닥에 차가운 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닦고 나니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어내려 앉은 눈가, 예전보다 더 희미해진 눈빛, 늘어진 피부. 순간 저는 거울 속 여인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게 나였던가? 저 늙고 힘없는 얼굴이 정말 내 얼굴이란 말인가? 저는 한동안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화장기 없이도 밝아 보이던 제 얼굴이 이제는 어딘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 웃지 않아도 늘 슬퍼 보이는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스쳐가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교실 안에서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설명하던 때 칠판에 분필을 잡고 서 있던 제 모습,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웃으며 도시락을 나누던 시간들, 봄 소풍날 아이들이 제 곁에 몰려와 질문을 쏟아내던 그 활기찬 풍경들. 그때의 저는 씩씩했고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불릴 때마다 제 이름 앞에 붙는 그 호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머니, 어머니, 환자. 이제는 저를 부르는 말들 속에 나는 사라지고 단지 나이 든 존재, 관리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병원도 생각해야죠. 그 목소리는 분명 걱정과 사랑이 섞인 음성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다른 뜻으로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곁에서 멀어져야 해요. 저는 다시 거울 속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짐이 된 걸까? 아직은 내 손으로 밥도 하고 빨래도 하는데. 하지만 그 순간 까맣게 타버린 냄비가 떠올랐습니다. 깜빡하고 불을 끄지 않았던 날, 딸이 와서 크게 걱정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또 며칠 전 현관 앞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난간을 붙잡아 넘어지지 않았지만 그때 다리가 후들거렸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그런 제 마음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겹겹이 쌓여 제 표정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울 속 여인이 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잖아. 이제 혼자 사는 게 힘들다는 걸.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나도 쓸모가 있어. 내가 손자들 숙제도 봐주고 김치도 담글 수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부정해 보았지만 제 속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즈음에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란 걸. 그 사실이 거울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니 숨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거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저는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젊을 때는 나이 드는 게 어떤 건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오겠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 얼굴에 그 흔적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새겨진 걸 보니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거울 앞에 서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거울은 제 모습을 보여주는 단순한 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나이듦, 저의 무력함, 그리고 가족들이 저를 걱정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고태원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닐까? 그곳에서 나머지 생을 보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품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가족들이 날 완전히 버리려는 건 아닐 거야. 그냥 걱정돼서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 밤이 깊어지면 저는 침대에 앉아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내가 버티면 돼.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 목소리조차 제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거울 속에 제 모습과 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그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진짜 적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늙어가는 제 자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딸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봉투를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요양병원 입원 신청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수진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며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흰 종이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몇 장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오는 건가? 이제 나를 병원에 보내려는구나.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한참 동안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리해야 할 서류라서요. 엄마,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수윤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그 태연함이 오히려 더 수상쩍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서류인데? 엄마를 위한 거예요. 그 짧은 대답은 오히려 제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엄마를 위한 거라니 그 말은 곧 요양병원에 보내는 걸 위한 준비 아니겠어? 저는 봉투 안을 흘끗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낯선 용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무, 동의, 보호자, 위임 같은 단어들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맞아. 이건 분명 이번 서류야. 이제 내 삶은 내 손에서 떠났구나.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엄마. 어려운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수인이가 펜을 내밀었을 때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펜을 잡는 순간 눈물이 차올라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 뭐 하는 서류니?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혹시나 제 추측이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웃기만 했습니다.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엄마 편해지시라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말은 기묘했습니다. 편해진다고? 어디서 편해진다는 걸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도장을 찍듯 사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명을 하고 나니 갑자기 큰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손으로 제 운명을 확정지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나는 요양병원에 가게 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낮에 봤던 서류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검은 글씨가 흰 종이에 새겨진 채 제 눈앞에서 겹겹이 늘어섰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었나. 저는 속으로 되뇌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는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 해요. 많이 챙길 건 없고 간단한 짐만 가져가면 돼요. 옷이랑 세면 도구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을 듣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제 정말 가는구나. 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필요한 것만 챙기면 되겠지. 하지만 제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병실, 창백한 노인들, 바쁘게 오가는 간호사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저. 저는 서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냥 보험 서류나 행정 처리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딸의 태도는 너무 수상했습니다. 엄마를 위한 거라는 모호한 설명, 사인만 하면 된다는 재촉, 모든 게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 제 머릿속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류 몇 장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거의 한숨도 못 잤거든요. 이불 속에서 몇 번을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까지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 하는 건가?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딸 수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작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엄마, 이 가방에 필요한 것만 넣어두세요. 소음 몇 벌, 세면 도구, 그리고 자주 입는 옷 정도만요. 저는 멍하니 가방을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니? 네. 병원에 가면 다른 건 다 있으니까요. 괜히 무겁게 챙길 필요 없어요. 수인이는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옷들 중에서 어떤 걸 가져가야지. 그리고 가져가지 못하는 옷들은 내가 다시 입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옷장 속 모든 옷들이 한순간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무릎 꿇고 서랍을 열어 얇은 잠옷 2벌과 소금 몇 장을 꺼냈습니다. 세면 도구도 챙겨 넣었습니다. 그렇게 넣고 나니 가방이 반쯤 차더군요. 그런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걸로 끝인 걸까? 이 집에서 다시 생활할 수 없는 건가? 방안을 둘러보니 나 지금 가구와 사진들이 모두 흐릿해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아내와 함께 찍은 옛날 흑백 사진. 그것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수진이가 가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내일 아침 일찍 가야 하니까 오늘 밤에는 일찍 주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마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서류에 사인까지 한 이상 모든 게 이미 정해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준비된 가방을 침대 옆에 두고 누웠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가방이 어둡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낯이 제 운명을 기다리는 검은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눈을 감자 또다시 요양병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병실, 낯선 이들과 한 방을 쓰며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약을 먹는 삶, 자유도 없고 가족도 드문드문 찾아오는 곳. 내가 정말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저는 중얼거리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가방 속을 한 번 더 열어보았습니다. 속옷과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짐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게 다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위한 짐이 겨우 이 정도구나. 그 순간 제 존재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며 교실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땀 흘려 쌓아온 제 삶이 이 작은 가방 하나로 정리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내일 가면 손자들은 나를 보러 와줄까? 딸은 얼마나 자주 찾아줄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지는 건 아닐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라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내일은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새벽녘에 잠시 눈을 붙였다가 깨어났습니다. 창밖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지퍼와 천의 감촉이 너무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이구나.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슴속 깊이 쌓여있던 두려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가방은 단순한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삶의 전환점, 혹은 종말의 예고장 같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가 제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전날 밤 준비해 둔 가방은 여전히 침대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방 안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가방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오늘은 조금 서둘러야 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가방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덜덜 떨려 쉽게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대신 가방을 챙겨들자 제 손은 허공에 허전하게 남겨졌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 옆에서 든든히 서 있던 남편의 모습, 그 아래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모습. 그 사진들이 더 이상 현실이 아닌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집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차에 오르자 딸은 부드럽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며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주 다니던 빵집, 아이 손을 잡고 함께 걸었던 공원, 저녁이면 불빛이 따뜻하던 가로등, 하나하나가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가을 공기가 선선해서 다행이에요. 수진이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는 점점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산책 나온 가족들, 아이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할머니, 손자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할아버지. 창밖 풍경을 보며 제 가슴은 더 아려웠습니다. 저게 내가 원했던 삶인데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장면이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는 거니? 하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질문이 현실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무릎 위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고이려 할 때 일부러 창밖 먼 산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길은 점점 더 낯선 풍경 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농가들이 드문드문 보이고 작은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평생 이 도시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도 낯선 길이었습니다. 이 길 끝에는 어떤 곳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내가 그곳에 갇혀 지내야 하는 걸까?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딸은 운전에 집중하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옛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교환 위에 서서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설명하던 때, 점심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뛰놀던 때, 학부모들이 찾아와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 달라졌어요라며 고개 숙여 인사하던 순간들. 그때 저는 살아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매일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변한 걸까? 차가 잠시 신호에 멈추자 저는 용기를 내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그 짧은 부름에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 딸은 제 얼굴을 힐끗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만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마 물을 수가 없구나. 대답이 두려워서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긴 도로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빛조차 제 마음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빛은 제 불안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힘내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내 삶이 달라지는구나. 그 길 위에서 저는 이미 수없이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제 모습, 간호사에게 의지하며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 가족들이 찾아왔다가 금세 떠나버리는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같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된다. 그렇게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의 불안과 두려움도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요양병원의 높은 담벼락을 넘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움찔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끝에 도착한 곳이었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요양병원과는 달랐습니다. 높은 담장도 하얀 건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담한 주택들이 늘어선 조용한 마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 왔어요. 수진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전 목이 메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차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얼른 제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저는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눈앞에는 깔끔하게 단장된 한 집이 보였습니다. 대문 앞 화분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정원은 가지런히 가꿔져 있었습니다. 이게 병원 맞아? 하지만 요즘 요양병원들은 집처럼 꾸민다고 했지 않던가. 저는 다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지, 겉모습이 아무리 집 같아 보여도 결국은 병원이지. 현관 앞에 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문 안쪽에는 제 인생의 새로운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식은 땀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 저는 숨을 고르며 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더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그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도 없는 듯 저는 딸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은 크게 뜨였습니다. 현관에 놓여있는 신발들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운동화, 남성 구두, 여성 하이힐. 요양병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지? 왜 이런 신발들이 있는 거지? 딸은 아무렇지 않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붙잡으며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이어 부엌에서 며느리와 손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얼떨떨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 입에서 겨우 그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작은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큰댁이랑 저희가 상의해서 합가를 했거든요. 혼자 계시기 걱정돼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합가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같이 산다고?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어차피 우리도 두 집 살림 힘들고 엄마 혼자 계신 것도 걱정돼서요. 그래서 아예 다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아뜨렸습니다. 긴장으로 뻣뻣하던 몸에서 힘이 빠져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는 요양병원에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 소리는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서 좋은 거잖아요. 저는 대답 대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제 옆에 앉아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서류 챙기고 이사 준비하느라 자주 들락거린 거예요. 요양병원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엄마 놀라실까봐 일부러 돌려 말한 거였어요. 죄송해요. 깜짝 선물처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걱정 끼쳐드렸죠?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무 오해했구나.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그려왔던 문 앞에는 감옥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훔치던 제게 둘째 며느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방 보러 가실래요? 어머니만을 위해 준비한 방이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지만 호기심이 섞인 설렘이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방을 준비했다고? 나를 위한 방을? 아이들이 저를 양옆에서 부축하며 계단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낯선 집의 복도는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있었고 바닥은 매끄럽고 깨끗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제 발걸음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이상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 하나가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방은 분명히 저를 위해 꾸며진 공간이었습니다.
하얀 벽에는 연한 분홍색 꽃무늬 벽지가 붙어 있었고 창가에는 레이스 커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며 강 안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방은 이제 어머니 방이에요. 흡면으로 말하며 웃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새로 맞춘 옷장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제가 쓰기 편한 높이로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손잡이까지 달려 있어 혹시나 일어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옷장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찍었던 옛날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작은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가져왔어요. 혼자 계실 때 늘 곁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꼭 여기에도 두고 싶었어요. 제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큰 버튼이 달린 리모컨과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제가 좋아하던 모델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제가 골랐어요. 아버님이 늘 라디오 들으셨다고 해서요. 손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차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찻잔과 닭이, 그리고 녹차와 보이차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준비했어요. 엄마가 아침마다 차 드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수진이라 말하자 제 가슴은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창가에 다가가 보니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원에는 제가 좋아하는 꽃들이 심겨 있었습니다. 장미와 국화, 그리고 작은 텃밭에는 상추와 깨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심었어요. 나중에 같이 가꾸면 좋을 것 같아서요. 둘째 며느리가 말하자 저는 창가에 손을 얹고 한동안 말없이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만을 위해 마련된 방이라니. 아이들이 침대 위로 성큼 올라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방 진짜 예쁘죠? 오히려 방 꾸미는 거 도와줬어요. 벽지 색깔도 저희가 골랐어요. 맞아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손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결국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방은 단순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전히 가족의 일부이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증거였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보내진다고만 생각했던 지난 며칠의 두려움이 그 방 안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방에서 처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엌에서 나는 설거지 소리,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걸음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토록 무섭게 느껴지던 정적이 이젠 없었습니다. 대신 살아있는 소리들이 제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습니다. 아, 내가 아직 혼자가 아니구나.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방은 저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앙의 짐을 조금 정리하고 나오니 거실에서는 이미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고소한 냄새가 온 집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른 채 국을 끓이고 있었고 둘째 며느리는 반찬을 가지런히 담고 있었습니다. 손자와 손녀들은 상 위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놓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큰아들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며 분위기를 살리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숯불을 피우고 오는 생선을 접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식사하던 풍경. 그때도 이런 소리, 이런 냄새, 이런 활기가 집안에 가득했었습니다. 그 기억이 눈앞의 풍경과 겹쳐지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가 저를 상석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찌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나물과 생선, 김치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성이 가득 담긴 저녁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서 만든 반찬이에요. 작은 손녀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저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가 도와줬구나. 아주 잘했네. 식사가 시작되자 집안은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손자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큰아들은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서로 음식을 건네며 제 접시를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오늘 장에서 사온 신선한 겁니다. 아버님, 생선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구웠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늘 대충 끼니를 때우며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오랜만에 맛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 김치의 아삭한 식감, 생선의 고소한 맛, 모든 것이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손자가 묻자 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맛있게 밥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보약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을수록 대화도 더 풍성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숙제 얘기를 꺼냈고 저는 자연스레 수학 문제를 풀어주던 시절을 떠올리며 작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손자들이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다시 선생님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가 더 든든해요. 아이들도 할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라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이 눈물을 또다시 불러왔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다 함께 과일을 나눠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드라마였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보니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드라마 속 인물을 흉내내며 까르르 웃었고 아들들은 제 옆에 앉아 엄마,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며느리들은 과일을 제 접시에 더 놓으며 자꾸만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오래된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과 고독이 이렇게 따뜻한 저녁 식사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런 거구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품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손자들이 갑자기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부엌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의아한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비밀이라도 있는 듯 속삭이며 깔깔거렸습니다. 곧이어 작은 상자를 들고 나타난 손자녀들은 제 앞에 와서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저는 순간 놀라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선물이야. 할머니는 선물 안 받아도 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은 벌써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중 큰 녀석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색색의 종이로 만든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와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첫 장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이들이 쓴 짧은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사랑해요. 할머니가 웃으면 우리도 행복해요. 아이들의 서툰 글씨가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사진과 그림들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손자들과 공원에서 함께 뛰놀던 사진, 함께 김치를 담그던 사진,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던 장면, 그리고 사진 옆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웃고 있는 얼굴, 제 옆에서 해맑게 손을 흔드는 아이들, 그리고 집 모양 위에 크게 그려진 하트까지. 그 모든 그림이 저를 향한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걸 느끼자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리 둘이서 만들었어요. 막내 손녀가 손가락을 들어 앨범을 가리켰습니다. 학교 끝나고 저녁마다 조금씩 했어요. 할머니 놀라게 해드리려고 비밀로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이런 걸 할머니가 정말 행복하다. 큰아들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도 아이들이 뭘 하는지 자세히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끈기 있게 준비하더라고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이미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항상 지켜드릴게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니까요. 저는 그 글을 읽고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무릎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울면 우리도 슬퍼져요. 저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울지 않을게. 그런데 이건 기쁜 눈물이란다. 너무 기뻐서 나는 눈물. 그날 밤, 저는 새 방에 앨범을 소중히 올려두었습니다. 옆에 있던 액자와 나란히 놓으니 방 안이 한층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혼자일 때는 벽만 바라보며 지내던 제 방이 이제는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다시 앨범을 펼쳐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여전히 이 가족의 중심이구나.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건 착각이었구나. 눈을 감는 순간에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제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선물을 받고 마음이 따뜻해져 있던 저녁, 거실에 모인 가족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걸까? 큰아들이 제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드린 얘기 말고도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묘한 결심과 따뜻함이 동시에 비쳐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양병원에 가신다고 생각하셨죠? 그 말에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두려움과 불안이 다시금 떠올라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양병원을 얘기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엄마를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지키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걱정이 많았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해 보여서요. 밤마다 불도 안 켜고 지내신다던가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를 안 하셨던 날도 있었잖아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밥맛이 없고 힘도 나지 않아 그냥 대충 끼니를 때운 적이 많았으니까요. 작은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양병원을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하기도 했고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엄마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긴장된 채 그의 눈빛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엄마는 혼자 가려고 싶지 않으실 거다. 병원이 아니라 가족 속에서 함께 사는 게 더 필요하실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준비한 거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큰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 집 사실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방도 새로 꾸미고 안전장치도 다 달았어요. 손자들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도와줬어요. 할머니가 다치지 않게 미끄럼 방지도 붙이고 텃밭도 같이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에 저희 두려움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께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깜짝 선물을 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머니께 큰 걱정을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마음을 이제 알겠구나. 내가 괜한 오해를 했네. 큰아들이 제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여자 드리고 싶었던 건
단순히 집이 아니라 엄마가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라는 마음이에요. 엄마가 우리 곁에 계셔야 오히려 든든하고 아이들도 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짐이 되는 존재라는 생각에 짓눌려 있던 제 마음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앉아 흐느껴 울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구나. 너희들이 날 버리려는 줄만 알았지. 사실은 이렇게 나를 지켜주려고 했던 거구나. 아이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고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엄마,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두려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신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이 가족의 일부이며 이들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날의 깜짝 고백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남은 날들을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잠해진 거실 한가운데서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던 소리가 아주 천천히, 아주 멀리서 잦아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제 귀를 메우던 요양병원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공포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손길, 며느리들의 따뜻한 눈빛, 아들들의 단단한 목소리가 제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 한 잔 드실래요? 수진이가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꼭 쥐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그동안 목구멍에 걸려있던 말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서류를 들고 온 너희가 무섭기만 했어. 펜을 쥐는 손이 그렇게 떨린 게 아마 두려움뿐이었기 때문이겠지. 큰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더 미안해요. 엄마를 안심시키는 게 먼저였는데 깜짝 선물처럼 하다 보니 오히려 엄마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제 옆에 앉아 손등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무서웠어요. 혹시 어머니가 이사 오시기 싫다고 하시면 어쩌나 오히려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그래서 말 꺼내는 법을 헤매다 보니 돌려 말하게 됐고 그게 오해가 되어버렸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묵직한 뭔가가 다시 뭉클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누구도 나를 버리려고 한 건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혼자라는 생각에 너무 깊이 갇혀 있었던 모양이야. 아이들이 어느새 제 발치로 모여 앉았습니다. 작은 손녀가 조심스레 제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진짜예요. 그 말이 너무 또렷하고 맑아서 마치 새벽 공기가 코끝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선명하게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갑자기 지난 며칠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타담한 냄비를 들여다보며 주저앉았던 밤. 전화를 끊고 혼자 이불 속에서 웅크렸던 새벽. 거울 앞에서 낯선 얼굴을 보며 숨고 싶었던 아침. 그 산들이 어둡고 차가운 방처럼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방에 누군가가 들어와 불을 켜준 것 같았습니다. 아주 밝지도 눈부시지도 않은 그냥 사람의 체온 같은 빛. 엄마, 우리 약속해요. 큰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면 숨기지 말고 말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울까 모를까봐, 귀찮을까봐. 그런 걱정은 이제 접어두자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한꺼번에 섞이는 그 이상한 표정으로. 그래, 나도 약속할게. 더 이상 겁먹은 사람처럼 숨어있지 않겠다고. 그때 둘째 며느리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드려야죠. 상자 안에는 큰 글씨로 시간대를 표시한 약통과 자석으로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하루 일정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약 복용, 오전 10시 정원 산책 같은 간단한 메모들이 예쁘게 적혀 있었고 오른쪽에는 내가 오늘 잘한 일이라는 칸이 따로 있었지요. 이건 뭐니? 제가 묻자 둘째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불편했던 것들 하나씩 줄여보자고요. 약은 잊지 않도록 여기 표시하고 산책은 저랑 같이 나가요. 그리고 저 칸에는
어머니가 스스로 칭찬하고 싶은 일을 적는 거예요. 오늘은 물을 많이 마셨다. 상추를 똑똑 따왔다. 손자 숙제 봐줬다 같은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되어졌습니다. 칭찬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이렇게 오래 낯설었던가. 내가 나를 칭찬해 본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달력을 꺼내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엄마, 이건 이번 달 일정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피부과 예약도 해놨고 다음 주에는 예전에 다니시던 합창단 공연이 있대요. 엄마, 같이 보러 가요. 달력 구석에는 손녀가 그린 작은 하트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놓치지 말기라는 표시처럼.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툭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붙었던 오해가 깨지는 소리. 스스로 만든 단단한 벽이 금 가는 소리.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지. 나는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큰아들이 커피를 내리고 며느리들이 컵을 나눠주는 동안 아이들은 아까 보여준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각 장마다 손가락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함께 웃던 사진들, 땀에 젖은 여름날의 텃밭, 흙 묻은 손바닥을 서로 내보이며 환히 웃는 얼굴들. 엄마, 이 집에서 하고 싶은 일 하나만 먼저 골라봐요. 큰아들의 물음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정원에 물부터 주자. 그리고 상추 한 장 따서 아침상에 올리고 싶다. 집안에 잔잔한 웃음이 일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엄마는 제가 출근하기 전에 차 한 잔 같이 마셔줘요. 약속. 우리는 서로를 보며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그 어떤 맹세보다 진지하게. 밤이 깊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한 번 더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사랑, 결심과 기쁨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말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 조용한 어둠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양말을 벗고 발을 주물렀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째로 건너온 발바닥이 이제야 집을 찾은 사람처럼 편안해졌습니다. 협탁 위에 놓인 약통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라디오의 큰 다이얼을 살짝 굴렸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미약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남편과 함께 차에서 듣던 그 노래였습니다. 나는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낮게 켜진 스탠드 조명이 커튼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한 번,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한 번, 그 다음엔 조용한 정적. 하지만 오늘의 정적은 어젯밤의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두려움의 얼굴이 아니라 안도의 얼굴을 하고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해는 눈물로 풀렸다.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내일 아침 나는 정원에 물을 줄 것이다. 햇살이 잎사귀에 맺히는 걸 지켜보고 상추를 한 장 따서 아이들과 밥상에 올릴 것이다. 그때 나는 아마 또다시 이렇게 말하겠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디오의 멜로디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고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나는 긴 오해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하루의 입구에서 조용히 잠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문 틈새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 입에서 맞는 첫 아침이었지요. 낯설 법도 한데 어쩐지 이불 속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평음어로 아이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 식탁 위에서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이 마치 자장가처럼 제 마음을 달래주었지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조금 뻐근했지만 어제보다 훨씬 가벼운 기분이었습니다. 협탁 위에 놓인 약통을 열어 아침 칸에서 약을 꺼내 삼켰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새 출발을 알리는 의식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큰 손자가 먼저 뛰어와 반겼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달걀 프라이 했어요. 아직 반쯤은 익고 반쯤은 덜 익은 모양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음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 아침은 특별하겠구나. 주방에서는 수진이가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고 작은 며느리는 김을 굽고 있었습니다. 김 향기가
고소하게 번져나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집의 아침이구나.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으니 어제의 눈물 자국이 어느새 지워진 듯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떠들고 아들들은 오늘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가득 찼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 수진이가 저를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물뿌리개가 들려 있었지요. 엄마, 어제 약속하셨잖아요. 오늘은 정원에 물을 주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잎사귀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물뿌리개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흙 위로 고르게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텃밭을 가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흙냄새를 맡으며 웃던 시절. 그때의 따뜻함이 다시 제 손끝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상추도 하나 따요. 오늘 점심에 같이 먹게. 수윤의 말에 저는 손을 내밀어 조심스럽게 잎 하나를 똑 따냈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어쩐지 제 존재를 다시 증명하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작은 손녀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학교 끝나고 그림 보여드릴 거예요. 꼭 기다려주세요. 그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할머니는 여기서 널 기다릴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제의 오해와 두려움은 결국 새로운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 서로 돌본다는 약속, 매일을 함께 살아가겠다는 약속.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들이 지저귀었고 집 안에서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두려움 대신 감사로 하루를 채우겠다. 나를 버릴까봐 겁내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을 믿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 햇살이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어제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오늘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낯설었던 집도 이제는 제 집처럼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아이들 발소리, 저녁마다 부엌에서 풍기는 고소한 냄새, 그리고 방 안에 가득 스며드는 웃음소리.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자가 학교에서 상장을 들고 왔습니다. 반에서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1등을 했다고 자랑스레 내미는 것이었지요. 아이는 제 앞에 앉아 상장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쓰고 또박또박 읽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작은 손녀가 옆에서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읽어주니까 더 멋져 보여요. 그 말을 듣자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이 희미해지고 손끝이 느려졌다고 해서 제가 쓸모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곁에서 그들의 하루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며느리들도 저를 딸처럼 챙겼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제 입맛을 먼저 물었고 집안일을 도울 땐 제 무릎이 괜찮은지 살폈습니다. 제가 가끔 작은 반찬을 만들어 내놓으면 어머니 솜씨는 따라갈 수가 없다며 크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 모두가 둘러앉아 TV를 보는데 우스운 장면이 나와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저는 배가 아플 정도로 웃다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웃음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혼자 있을 땐 사라졌던 웃음이 가족 곁에서는 자연스레 되살아났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진 자리를 웃음이 대신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겁먹지 말자. 나를 기다려주는 얼굴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그날 이후로 저는 웃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도 며느리들과도 아들들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게도.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정원에 물을 주고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낮에는 며느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하루를 나눕니다. 때로는 몸이 불편해서 눕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문만 열면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 곁에 앉아 주리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몸의 불편함이 아니라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제 마음을 가두고 세상을 잿빛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크다는 것을. 손자들은 여전히 제 무릎에 기려와서 그림을 보여주고 며느리들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줍니다. 아들들은 저를 안심시키려 매일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깨닫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다. 혹시 이 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저처럼 외롭고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고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은 제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